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나왔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이 집에 대한 관심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모범 가장이 된 듯한데요. 마치면 바로 집으로 가니까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 주거의 의미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주거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잘 아시다시피 비바람을 피하는 이제 쉘터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가장 최소한의 사회적인 단위이고 또 재생산의 공간이기도 한데 사실 여기에 이제 일터로서의 기능이 추가되는 조금 더 다기능적인 주택으로서의 의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다기능적인. 사실 코로나19 초기에 그 SNS에 젊은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과 워낙에 집에만 있어야 되다 보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을 개발해서 그걸 서로 공유하는 그런 현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또한 이제 단적으로 이 집의 기능과 의미가 확대됐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텐데, 그런데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제 코로나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가 다 가능할 것 같지만 실상은 직업군에 따라서 가능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나눠진다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신 분들은 재택근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소득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공간에서 또 가족들과의 시간도 확보할 수 있는 워라밸이라고 하는 삶과 일터의 이제 균형을 이루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놀이공간, 일터 공간으로서의 주거 기능이 더해지니까 더 넓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항상 좋은 그림만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직업군에 따라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재택근무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대면 접촉이 반드시 요구되는 직업, 서비스 직종이라든지 단순 노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라는 말은 사실은 내 소득의 일부를 감소하거나 단절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점유 형태와 다른 가구 형태가 이제 겹쳐지면 보증금이 줄어든다거나 임대를 연체한다거나 또는 이제 이게 지속되면 퇴거 위기에 놓일 수 있는 되게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와는 또 전혀 다르게 아예 처음부터 집에 안 계시던 분들도 계세요. 네. 댁에 거주하실 수 없어서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산 초기에 굉장히 많은 감염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셨던 분들이고요. 근데 이 말은 역으로 이분들이 지역사회, 집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 거주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야 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거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달라진다, 이거를 실감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 현재 이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의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잠정적으로 좀 이제 추계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군의 안정성 정도에 따른 것, 그리고 가구 형태, 혼자 사시느냐 아니면 돌봐줄 분들이 있느냐, 또한 민간 임대에 거주하시느냐, 공공 임대에 거주하시느냐, 그리고 점유 형태가 안정적이냐, 그렇지 않으냐, 이제 이런 몇 가지들을 이제 중첩시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직업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정하신 분들, 서비스라든지 대면 접촉이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이면서 혼자 거주하시고 민간 임대에 거주하시고 또 보증금이 없거나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를 내셔야 하는 분들은 코로나로 인한 소득 감소 충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완전히 순수 월세에 거주하시는 1인 가구이면서 불안정 직업군인 분들만 따져봐도 약 25만 가구까지 나오게 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센터장 설명을 듣다 보니 직업 측면, 또 점유 형태, 그리고 보증금 규모, 이런 뭐랄까요, 다층적인 그런 형태의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 정책도 역시 다층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자, 지금 정책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우리 정부도 사실은 이제 코로나 확산 초기에 작년에 그 주거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조금 이제 공공임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증금을 이제 임대를 좀 못 내셔도 퇴거를 하지 않도록 네. 하는 조치라든지 임대를 동결한다든지 또 이제 주택 구입 자금의
뭐 이자율을 조금 낮춰주신다든지 이제 이런 정책들을 또 했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정책 중에 긴급 복지 지원 제도라는 것도 있고 또 국토부 쪽에서는 비주택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거 상향 사업 등을 시행을 했습니다. 해서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많은 상당 건수가 올라왔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부도 어쨌든 그런 정책 지원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럴 때 사실 우리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걸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죠. 해외 국가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이 문제에 대응을 하고 있나요? 사실 해외는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코로나 위기에 많이 놓여져 있었고 또 보증금 형태에 따른 그런 임차 가구 형태가 좀 달라서 사실은 위기가가 훨씬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데는 코로나 초기에 임대료 동결 뭐 캠페인도 하고요. 시위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훨씬 더 많은 다층적인 그 지원 대책을 만들었는데요. 임대료 자체를 아예 동결해버리거나 임대 기간을 그냥 자동 연장을 한다거나 네. 또는 뭐 자가 가구에게도 모기지 상환을 유예한다거나 퇴거를 방지한다거나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직접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위기 가구들을 돕고 있는 이런 형식이군요. 그러면 이제 시선을 조금 멀리 둬볼까요? 앞으로의 이 주거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주거정책 지원의 어떤 대상은 누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이제 주거 정책 대상을 민간 부문에서, 민간 시장에서 자력으로 혼자 주거를 마련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딱 한 가지로 정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물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경제적인 측면, 또 하나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사실은 최저주거 기준 미달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주택의 주거권을 못 누리시는 분들이 될 거고요. 네. 경제적인 측면은 내가 벌고 있는 소득으로 사실은 주거를 유지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될 것 같고요. 사회적인 또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지원 서비스가 없으면 내가 살고 있는 집과 그 커뮤니티에서 거주하실 수 없는 분들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분야를 직접적으로 연구하시는 센터의 장을 맡고 계시니까 아마 그 조사한 수치가 있을 텐데 현재 그러면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어느 정도고요. 그리고 이 가구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2019년 주거 실태 조사 결과가 이제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만 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한 106만 가구 정도가 아직은 최저 주거 기준 미달이라고 나옵니다. 한 전체 가구의 5.3%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2006년 이후로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이지만 문제는 사실 저소득층,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은 이 상황이 그렇게 급격하게 나아지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네.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뭐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좀 수치로 드러나는 그런 물리적인 취약계층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가려져 있거나 혹은 또 별도로 강조하고 싶은 그런 정책 지원 대상이 있다면 어떤 분들일까요? 요즘 아직은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네. 사실 이제 지원 서비스가 없으면 내가 거주하고 싶은 곳에서 사실 수 없는 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과 연동이 되는데요. 한 2025년에 우리나라 고령화율이 20%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다고 하죠. 근데 예전에는 부모님들도 자녀와 같이 살려고 했고 자녀들도 부모와 같이 돌봄을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 요즘 그 비율이 둘 다에서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가족 돌봄에서 사회적인 돌봄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문제는 이럴 때 이제 사회적인 비용이 당연히 수반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따른 재정 지출의 이슈가 사실은 꽤 큽니다. 그래서 사실 주거 부문에서 단순하게 주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거주를 유지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령층이라든지 혹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사실상 본인이 혼자서 어떤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매우 힘든 분들한테 집 공간만 달랑 지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돌봄 기능이 반드시 추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많은 전문가들은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고 해도 결코 우리의 삶은 그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달라지고 있는 집이 갖는 기능과 의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주거 정책에 있어서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이나 남은 과제가 있다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앞으로 주거 정책의 키워드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는 그 주거 정책이고요. 또 하나는 사회 안전망의 기능, 주거가 안전망의 기능으로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주는 기능으로서의 주거 정책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거주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시설로 가지 않도록 돌봄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돌봄의 주거 정책, 이 3가지가 같이 조화롭게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달라지고 있는 집의 의미 그리고 집의 기능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토연구원의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